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피서지에서 호선을 2번 만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호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승사자랑 원치 않는 만남 이후 겪은 일들 중 하나로 간신히 시간이 남기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며 믿으셔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호선 접견기 그 첫 번째 때는 수능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개념 없던 고2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진격의 방학 특별 학교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라는 자유가 생겼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계곡 근처에 사는 친구네서 하룻밤 피서를 보내고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친구네를 갔습니다. 친구네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네서 계곡까지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제법 높이가 높은 고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구와 함께 삼겹살과 과일, 물, 음료수를 챙겨 계곡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삼겹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만 부탄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가지러 가기 귀찮아 눈치만 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갔다 오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만 제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고개를 넘어 친구네로 가서 부탄가스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오니 벌써 해는 지고 다리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엄청 욕하겠네 얼른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르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얼추 15분이면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고갯길이 분명한데 10분이 넘게 올라도 고개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계속하여 오르막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시간을 잘못 느꼈거니 하고 좀 더 빠르게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자 전 슬슬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나 귀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손목시계를 확인한 저는 오르막을 무려 25분간 걸어 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과 주변의 잡무기 외에는 단 하나도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앞쪽을 쳐다보는 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화사한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김태희, 수지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얼굴을 보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저를 향해 살포시 웃음을 띄우는데 정말 그때의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던 전 문득 정신을 차리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개를 무려 25분간 올라간 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 그것도 갑작스레 나타난 여인이라는 점이 생각나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을 등지고 있기에 상식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승달도 아닌 보름달이 뜬 밤에 달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돌기 시작하며 식은땀이 주옥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기 귀신은 아니신 듯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요? 저기요. 제 말을 들은 여인은 대꾸는커녕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대며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 여인의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웃음을 멈춘 여인은 그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구나. 괜찮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나의 신당에 들러 공양을 했기에 공양을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여 이렇듯 보러 와느니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2번째 저승사자를 본 이후 봄에 가족끼리 꽃구경 삼화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산신당에 가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께 물어 산신당에 가보니 다른 절의 신당은 보통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안에 그 절은 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신당은 절마다 가지고 있는 작은 사당으로 대체로 절 외곽에 조그맣게 있으며 산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향을 피우고 마침 가지고 있던 과일을 조금 향 옆에 올려놓고 나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산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고 여인은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참으로 오랜만이었느니라. 사람이 사당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친 것이 말이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나와 봤느니라. 절에서 본 모습이 생각난 전 혹시 천년가 수행을 쌓은 여우님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은 웃으며 이건 말이더냐? 한번 보겠느냐? 말하더니 여인의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넋 놓고 보다 보니 어느새 전 언덕을 내려와 있었고 친구들은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너 벌써 갔다 온 거야? 너 되게 빠르다.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보니 처음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절 이상하게 보는 친구가 저에게 너 왜 그래? 여우라도 봤냐? 하기에 깜짝 놀라 여우가 있어? 여기에 하고 물으니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재미를 위해 하신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치악산 등산을 갔다가 구룡사에 들려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짐을 메고 있는 어느 스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밤에 호성께서 나타나 이르기를 그날 장난을 쳐 자네가 크게 놀란 것이 저어되던 차에 그대의 명이 2번이나 바뀌어 다른 것이 범하기 쉬운 체질로 바뀐 것이 생각나 마침 수행을 나가는 나에게 일러 한 가지 전해주라 했네.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으니 그 스님께서는 그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스님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문을 평상시에 틈틈이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귀기가 느껴지거나 앞귀를 보게 됐을 때 외우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절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잠자기 전에 기분이 묘해지면 주문을 외우고 자고 섬뜩한 기분이 들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치악산 원주와 횡성에 걸쳐 우뚝 솟나 있는 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산세의 경치가 시원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룡사가 한층 그 멋을 살려주는 바로 그 치악산을 전 중학교 때 2번, 고등학교 때 1번, 가족여행으로 2번, 나 홀로 1번 총 6번을 등산했습니다. 그것도 사다리 병창으로 올라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요. 이번 이야기는 이 6번의 등산 중 나 홀로 갔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산을 같은 코스로 무려 6번을 갔다면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은 사실상 0입니다. 그것도 외길인 길에서는 말입니다. 평소 자주 등산을 가지 못하지만 산을 좋아하여 가끔씩 산을 타는데 그날도 간신히 등산을 할 여유가 남아 치악산을 등정하고자 마음먹고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악산 초입에 위치한 구룡사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인 저는 오르면서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사다리 병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다리 병창 코스는 시작과 끝이 계단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웻길인 계단인데 산 중간쯤 올랐을까. 잠시 앉아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 멋진 풍경 때문에 등산을 끊을 수가 없지 하며 풍경을 즐기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돌아섰는데 눈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와도 외길이었던 곳이었고 오기 전 확인했을 때에도 새로운 등산로가 생겼다는 말이 없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생겨난 갈림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개의 길 중 왼쪽 편의 길에서 한 노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설명할까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묘사 없이 단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바로 선풍도골. 적어도 제 인생에서 정말 선풍도골이란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천천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는 인자하고 다정한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덕담을 하거나 무언가 유용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뭐랄까? 그 노인에게 다가가면 제 인생이 크게 변할 듯한 느낌과 사람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니 그 노인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이 길로 오게나. 이 길이 더욱 빠른 길일세. 내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하면서 눈앞에 노인이 사람이 아니다. 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길이 외길인 것도 알고 말과 행동이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귀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귀신은 아닌 듯하고 사람도 아닌 듯하니 대체 노인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한낱 인간 주제에 용케 눈치를 챘구나.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등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 너무나 교묘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세지 못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로 추산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에 만난 호선과는 다르게 위험하게 느껴져 스님을 통해 들은 주문을 5번 외웠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노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오랜만에 재미있는 인간을 봤거늘. 귀찮은 걸 알고 있구나. 운이 좋은 인간이군. 호련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길이 보였고 그날 전 정상이고 뭐고 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본 길은 여우길 혹은 신선이 다니는 길로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향했다면 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지 혹은 언제, 즉 과거와 현재, 미래 중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제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스펙타클하게 변할 뻔한 일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결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작년부터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작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대학교 4학년의 자취생으로 졸업 후 직장도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학기 학점도 꽤 잘 나올 것 같고 졸업 논문도 거의 완성 단계여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야근을 하다시피 해서 새벽 2시 즈음에서야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우산은 손님이 편의점에 놓고 간 것을 빌렸지만 구두가 흠뻑 젖어 발이 차가웠기 때문에 기분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4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겨우겨우 집 근처까지 왔을 무렵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예쁘기도 했고 비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비가 들이닥친 것인지 여자아이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보다 살짝 연하인 듯한 얼굴에 조금 짧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되어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하기 때문에 혹시 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우산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아이는 약간 떨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차에서 혼자 내렸는데 집도 멀고 택시도 안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써 1시간은 좋게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서 우산도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택시를 부르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14에라도 전화를 해서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엄청 가까우니까 잠깐 쉬고 갈래요? 택시 불러줄게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빌려주고 차를 내온 다음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여자아이는 어쩐지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거북한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시키고 옷을 꺼내다 주는 도중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덤벼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의외로 싫어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대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체내에 사정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녀가 웃는 얼굴이 사랑스럽고 이야기하면 즐거워지는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나는 택시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기에 나는 그냥 꿈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녀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지난번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또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묘하게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여자아이는 서 있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은 경망스러웠다고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었던 데다 어쨌거나 덮친 것은 나였기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은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그만큼 그녀와의 섹스는 굉장했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처하게도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다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어서 11시쯤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새벽 2시쯤에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에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나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자친구와 그 아이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얼굴을 들며 싱긋 웃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달려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걸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 거북했던 탓에 나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낮으로 돌려 그 아이를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 나는 취직하게 된 회사에서 연수를 떠나게 되어 한동안 방을 비우고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친 뒤 친가에 돌아가 있는데 자취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에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에서 소음이 날 리가 없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이번에는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연 순간 심한 악취에 그만 나는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는 옷장 안에서 나고 있어서 나는 그 안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분 나쁜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토사물로 추측되는 것과 배설물,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한가운데에는 빈 깡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검붉은 피 같은 것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쥐의 시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꼴사나운 소리를 내며 나는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붉은 피로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을 불렀지만 그다지 진지하게 수사하지도 않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영능력자를 찾아갔습니다. 영능력자는 무서운 생명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4일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밤만 되면 창을 손톱으로 드르륵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도록 후회되고 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뻔뻔한 아이. 내가 아직 어릴 때의 일이다. 나에게는 2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친구가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동생은 말도 없고 친구도 적어서 거의 그 아이가 유일한 친구나 다름이 없었다. 그 아이는 전반적으로 평범한 아이이긴 했지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놀러 왔다 하면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가지를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어려도 남의 집에서 식사 시간이 넘도록 주구장창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어머니가 너 안 가도 되니? 라고 물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뻔뻔하고 눈치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나. 하지만 그 아이는 단순히 뻔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문득 그 아이가 떠올라서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요즘 시장 우리 집 잘 안 오네.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체포되는 바람에 보호자가 없어져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고 한다. 학교도 전학 가게 되어 더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죄목은 살인죄였다. 그 아이 밑으로 동생이 2명 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가 동생들을 죽여버렸다는 모양이다. 죽은 시체는 쓰레기통에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사체가 부패하는 악취를 맡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여 어머니는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그동안 형제들의 시체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가기 싫어했던 것인가. 네 번째 이야기, 복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들 중 6명으로 조성된 그룹에게 따돌림을 당했었다.
선생님이나 나머지 반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나를 따돌렸다. 처음에는 교과서나 체육복을 숨기고 낙서를 하는 것뿐이었지만 점차 세균 취급을 하고 돌을 던지는 등 여러 가지로 괴롭힘당했다. 괴로웠지만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억지로 학교에 나갔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나를 괴롭히던 그룹 중 A를 우연히 마주쳤다. A는 그룹 멤버들 중 비교적 평범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타입이었다.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나는 A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왜 무시하니? 평소처럼 괴롭혀보지 그래. 아, 혼자라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너 같은 건 금붕어에 붙은 똥이나 다름없어. 똥냄새 난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퍼부었던 것 같다. A의 컴플렉스를 자극할 만한 부분은 모두 쏘아붙였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집에 가려고 도로 앞에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밀었다. 타이밍도 교묘하게 차가 접근할 무렵이었다. 급정차했지만 멈춰선 차 넘어진 나와의 거리는 고작 30cm 정도. 거의 치여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다. 돌아보니 도망가는 A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한동안 공포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A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먼저 A의 행동 패턴을 조사했다. 그녀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하며 수업이 있는 날이나 학원이 끝나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 등을 조사했다. A가 혼자가 되면 보는 눈이 적은 작은 신사에 데려가서 복수하기로 계획을 짰다. 걸어가는 A의 뒤를 따라가서 양팔을 붙잡고 쿼터 칼로 위협해서 인적 없는 작은 신사로 데려갔다. 도망가려고 버둥거리길래 몇 번이고 발로 걷어찼다. 웅크려 있는 A의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끈으로 묶고 두 팔 역시 끈으로 묶었다. 인적 없는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명소리에 누군가 오면 곤란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에 타올을 쑤셔 넣었다. A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먼저 옷을 벗겼다. 하지만 여기저기 꽁꽁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부 벗기지는 못했다. 땅바닥에 A를 엎드리게 한 뒤 등 뒤에 담배불을 붙여 지졌다. A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담뱃불을 지졌다. 한갑을 다 지졌을 무렵 A는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돌려 눕혔다. 벗은 몸을 사진 찍자 A는 다시 울며 날뛰었다. 이번에는 토치를 배에 대고 위협하자 조용해졌다. 나는 묵묵히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 그녀는 울면서 무엇인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A의 얼굴에 페트병에 넣어온 나의 소변을 뿌린 뒤 결박을 풀어주었다. 복수를 마치니 참으로 상쾌했다. 그 후부터 A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A를 뺀 나머지 5명은 평소대로 나를 괴롭혔지만 며칠 후부터는 괴롭힘이 뚝 그쳤다. 나는 그대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소문에 따르면 A는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벨이었지만 그 당시 나는 체포당해도 상관없다는 기분이었다. 그저 복수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사진들은 일회용 사진기로 찍었었는데 원래부터 현상할 생각은 없었고 사진기도 벌써 처분한 지 오래다. 원래는 금붕어 똥이라는 뜻으로 똥을 뿌려주고 싶었는데 가지고 올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변을 뿌렸다. 그 당시 나는 괴롭힘 당하던 것과 죽을 뻔했던 일 때문에 거의 반쯤 미친 상태였다. 좀 더 머리를 써서 화려하게 복수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닥치는 대로 했던 것이 오히려 나다운 복수였던 것 같다. 5번째 이야기, 베란다. 회사에서 돌아갈 때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다리 위에서 방에 베란다를 올려다보곤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날도 내 방에 베란다를 올려보았습니다. 베란다에 누군가 있다.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져서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동료 K씨에게 전화를 하고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위를 이야기했지만 K씨는 믿지 않으며 착각이라고 단언하고는 함께 집까지 가주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낯익은 방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베란다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잘못 본 거야. 그리고 K씨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의 불안이랄까 공포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헛것을 본 거야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멍하니 도대체 누구냐며 투덜대면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동료 K씨였습니다. K씨는 대단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빨리 나와. 안에 누군가 있어. 이 집 베란다에 사람이 있다고. 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확 깬 나는 짐도 챙기지 않고 그 길로 불이 나게 집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 있던 K씨는 나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K씨의 모습을 보니 나도 무서워져서 같이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여러 번 전화했었어. 휴대폰을 보니 3통이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녁 때 일이 마음에 걸려 다시 다리 위까지 와 봤거든. 무서움 탓인지 K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가 크게 말려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모두 사람이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베란다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니? 거기다가 빨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사람들 모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방 쪽을 째려보고만 있었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믿어주지는 않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베란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K씨에게 돈을 빌려 택시로 근처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잤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 그 방에서 나가기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 갔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추궁해봤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습니다. 본가에 돌아온 다음 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K씨가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불안해진 나는 바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K씨는 얼굴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에게 친구임을 알리고 그 사람이 K씨의 오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K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회사에서는 그다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K씨의 오빠의 물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럼 남자친구라도 있었나요? K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나는 어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K씨의 오빠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방에서 자해를 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관리인이 찾아가 보니 K씨가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 관리인은 경찰에 전화를 한 뒤 비상키를 사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지고 나서 경찰에게 들은 거지만 베란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침입자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에서부터 깨진 창문의 모습이 K가 직접 깨버린 것 같다고 해서 라는 K씨의 오빠의 말에 나는 눈앞이 어두워짐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거야. 그 뒤 K는 정신을 다쳐서 지방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싶다고 K의 가족에게 몇 번 부탁해봤지만 나중에라는 대답밖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갑자기 K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즐겁게 지내고 있다던지 병실 동료인 누구를 싫어한다던지 어떤 남자가 멋있다던지 하는 내용이 정신없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건강하고 힘내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흰 병실의 침대에 K씨가 피스 사인을 하고 있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 보이는 창문은 모두 검은 종이로 가로막아져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돌고래 모양의 반지. 돌핀링이라는 돌고래 모양의 반지가 유행했던 먼 옛날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나에게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소위 일진이어서 여름방학 때는 거의 매일 저녁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이랑 마차를 빚고 있었다. 그 당시 집을 찾아오던 사람 중 특히 2명은 매일 오고 있었다. 한 명은 아이들을 싫어하는 A 오빠였고 다른 한 명은 상냥한 B 언니였다. A 오빠는 내가 언니 방 근처만 가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문 잠그라고 라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B 언니와 다른 사람들이 어린애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 라고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너도 같이 놀고 싶은 거구나. 라고 말하며 과자를 주거나 방에 들여보내 주었다. 솔직히 나는 A 오빠가 싫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온 손님인 주제에 상냥하게 대해주지는 않고 내가 언니 방 가까이만 가도 혀를 찢찢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따금씩 밖에서 마주칠 때도 화를 내기도 해서 무서웠다. 반대로 B 언니는 무척 좋아했었다. B 언니는 A 오빠와는 달리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장난감이나 과자를 줬다. A 오빠 대신 내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밖에서 만나면 꼭 먼저 말을 걸어줬다. 친구가 없는 내가 외로울 것을 걱정해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B 언니의 말버릇은 내가 내 여동생이면 좋을 텐데였다. 그렇게 우리 집에 흑역사였던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A 오빠가 나에게 돌핀링을 주었다. 우리 집에 와서 언니 방에는 들리지도 않은 채 내 방에 오더니 가져라라고 던져주고 간 것이었다. 핑크색 상자에 들어 있었다. 생일도 아닌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친구가 없어 언제나 쓸쓸했던 나는 드디어 A 오빠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당시 유행하던 것이었던 데다 A 오빠가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기에 너무 어려서 엄지손가락에도 헐렁거렸지만 나는 반지를 끼고 잤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손이 뜨거워져서 놀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A 오빠에게 받은 반지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졌던 것이다. 모처럼 받은 반지가 망가졌다는 생각에 반쯤 잠에 취해 나는 엉엉 울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달래주지 않았다. 한밤중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도 없어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반지는 식어 있어서 나는 반지를 빼고 불이 켜진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가자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언니가 사고를 당했대라고 말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니는 다른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언니의 상태는 전화만 받아서 잘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위험하다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거실에만 있고 병원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패닉에 빠져 언니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병원에 가자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부모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울면서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라고 외치고 파자마 차림으로 현관에 달려나갔다. 그러자 아버지가 온몸을 던져 나를 막아서는 것이었다. 나는 문으로 가는 것을 기어코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또 울었다. 어머니는 시야 방으로 돌아가자. 응 이라며 열심히 나를 달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 역시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어 잔뜩 겁에 질린 듯했다. 그런 부모님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자 어린 나도 뭔가 이상해라고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자세히 보면 부모님은 외출복을 제대로 입고 있었다.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한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B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리러 왔어. 언니한테 가자. 라는 소리에 나는 B 언니가 데리러 왔어. 어서 언니한테 가자. 라고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나를 껴안았고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말하기 시작했다. 꽤 괴상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이상한 모습에 나는 부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B 언니의 이름을 마구 불렀다. B 언니, 무서워 언니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아빠랑 엄마가 이상해졌어. 그렇지만 B 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변함없이 현관 밖에서 시야,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할 뿐이었다. 게다가 목소리는 대단히 냉정하달까 어딘가 즐거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언니한테 오렴. B 언니 무서워 살려줘. 한동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A 오빠에게 받은 반지가 뜨거워졌다. 나는 손에서 반지를 빼려 했지만 손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곧이어 목이 아파오고 소리가 잘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나를 보며 떨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자 패닉에 빠져 더욱 날뛰었다. 그 사이에도 B 언니는 즐거운 듯이 나를 불렀다. 그러던 와중 난데없이 목소리가 마음대로 마구 나오기 시작했다. 너 따위는 내 언니가 아니다. 내 언니는 따로 있어. 나는 알고 있다. 나에게 친구가 없어진 건 내가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내가 가져왔던 것들은 모두 훔쳐온 것이다. 기분 나쁘다. 너 따위는 정말 싫다. 너는 나의 언니가 아니다. 돌아가라.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마라. 우리 가족은 모두 여기에 있다. 나를 거기로 데려가려 하지 말아라. 말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B 언니가 내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것도 언제나 주던 과자가 훔친 것이었다는 것도 처음 아는 일이었다. 이미 정신을 잃을 만큼 어지러운 상태에서 더욱 패닉에 빠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옆에는 울고 있는 어머니와 무척 지친 얼굴의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단다. 언니는 다리가 부러지기만 했대. 점심이 되면 같이 병문안하러 가자꾸나. 그리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A군한테 감사해 하렴. 그 반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해야 해. 라는 말도 하셨다.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겠지만 사고로 인해 B 언니는 이미 죽은 후였다고 한다. 그것도 부모님이 연락을 받기 전 즉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병원에 가려고 하자 현관 너머로 B 언니가 보였다는 것이었다. 언니와 함께 있었을 그녀가 무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시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거실에서 같이 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A 오빠 역시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내가 병문안을 가자 A 오빠는 어눌한 말투로 울면서 이야기했다. B 언니가 왠지 계속 나에게 집착하며 도둑질한 물건들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B 언니를 따라다니던 나를 걱정했지만 다정하게 말할 줄을 몰라서 화를 냈었다는 것.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주면 여자아이니까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반지를 주었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벌써 그때로부터 15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매년 추석이 지나갈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없다. B 언니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언니나 부모님이 말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직도 여름철이면 그때 그 반지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지곤 한다. 7번째 이야기, 긴 머리의 여자.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 같은 것은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설마 진짜로 귀신이 보이겠어? 라는 게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어서 평소 휴일에 하던 것처럼 점심을 먹고 서점에 들러 책을 한 권 산 뒤 평소 단골인 찻집으로 갔습니다. 가게 안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가게가 넓은 편이 아닙니다. 혼자 4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기에는 좀 미안했기 때문에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벽자리에 앉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정한 다음 문득 가게 안을 둘러보니 내가 앉아있는 대각선으로 맞은편인 곳에 요즘에는 보기 힘든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하고 살갗이 흰 예쁜 여성이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이상형이다. 라고 마음속에서 생각은 했지만 갑작스레 헌팅을 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사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집중을 해서 주위에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왠지 집중할 수 없어서 4-5쪽 정도 읽고 그 여자를 돌아보고 또 책을 읽는 것을 1시간 정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왜 내가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그 위화감의 원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책을 읽고 있을 때 나의 시선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한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의 경계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지독하게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심의 시력은 중심 시력에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아 시선의 중심에서 5도 정도만 벗어나도 0.1 정도의 시력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혼란스러워하며 책에서 눈을 떼고 그 여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시야의 경계에 잡히던 여성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나의 오른쪽 귀를 스치는 느낌이 나고 그와 동시에 나의 오른손에 놀라울 정도로 참 무엇인가가 접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의 귓가에 가냘프지만 분명하게 들려 머리의 중심을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려주지 않은 나를 그렇게 쭉 바라봐 주다니 기뻐.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결사의 각오로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도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카운터 너머에 서 있던 가게의 마스터에게 저쪽 자리에 앉아있던 긴 머리의 여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기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나의 주위에서는 특히 무엇이 바뀌거나 한 것도 없고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때 오른손에 닿았던 그 손의 느낌과 계속해서 내 눈에 어렸던 그녀의 모습만은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